편집자 조린입니다. 알고 보면 더 놀라운 사건 사고 속 이야기들을 모아왔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한국의 유일한 합법적 카지노가 이제 강원도 정선에 있잖아요. 네, 정선에 있는데 정선은 우리가 제가 체험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적절치 못해서 네. 제가 이제 임시 방편으로 보드게임 카페를 왜냐면 보드 게임도 돈 걸고 하면 도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반지 빼고 양쪽에 놓고 하자. 그래서 보드 게임을 한 판 했어요. 네, 제가 조지 반지를 따먹었어요. George, bring you wedding ring? Yes. Me too. We Oh. Ori. Come on, boy. Oh, you know my night today. Yeah. 아 재밌네, 재밌어요. 깨평으로 또 우리는 좋은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깨평으로 조지 반지를 돌려주고 뭐 이랬는데 사실 오늘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 불법 도박에 대한 도박 범죄에 대한 얘기를. 불법 합법 그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7개가 합법이고 그 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 스포츠 토토. 네, 스포츠 그 외에는 들은 이제 다 불법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명절 때 가족들끼리 고스톱을 치는데 윷놀이도 그렇고. 그러면 경찰이 방문을 부시고 특공대가 들어와서 검거를 하느냐? 이게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느냐? 통상 사회 상규상 네. 20만 원까지는 그냥 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근데 일시 도박죄 일시 오락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일시 오락. 일시 오락의 정도에는. 뭐 명절 때 이렇게 정말 일시적으로 가족들이 한 번씩 모여서 하는 거라서 이런 연속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일시 오락이 얼마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좀 전에 이런 뭐 명절 때 가족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 빼고 이제 불법 도박 그러면 맨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하우스 도박이에요. 그렇죠. 불법 도박장. 많이 본 영화 타짜라는 영화. 이런 사람들 앉아 있고 평경장 앉아 있고 뭐 이런 이런 하우스 도박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업자가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 게임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그 에드워드 소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룰렛에서 움직이는 공의 운동이 사실은 이 물리학적인 대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저 궤적을 계산할 수만 있으면 떼돈을 버니까 계속 노력을 On the way, I ran into some interesting ideas that led me into new areas. And one of them was to predict the outcome of roulette. Of course, there's a lot of friction and other things in a roulette wheel that make the problem, in a sense, more difficult and more uncertain. I set to work to actually build a prediction machine for roulette and eventually succeeded. 여기에 고도의 이론이 다 쓰여요. 모든 엔트로피 공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써야 돼요. 모든 확률 계산을 다 하면서 그 공부로 그냥 박사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정당한 노동의 대가죠. 하지만 이렇게 했어도 사실 많이 버는 건 아닌 거죠. 그렇게 된 거고. 그거 얼마나 공부하고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다음에 블랙잭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블랙잭이 21숫자보다 작게 맞. 근데 이 사람이 수학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논문도 쓰고 그랬거든요.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내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투자자를 찾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걸 해요. 연구비네요. 연구비를 받고 하는 거죠. 투자비를 받고서 지금 돈으로 하면은 한 1억 가까운 돈인 것 같은데 자기 이론에 따라서 하는 거야. 정말 앉아가지고 펼쳐놓은 카드에만 기반해서 확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속하면서 정말 냉정하게 오로지 수학으로만. 그래서 한참을 치고서 결국은 땄어요.
근데 이걸 따기 위해서 날마다 가서 계산한 다음에 하고 계산한 다음에 하고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뭐 하는 사람일까. 근데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카지노 업계에 이상한 놈이 왔는데 이제 보안이 계속 따는 거 보니까 이 상태로 가다간 블랙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못하게 해요. 아예 그러니까 여긴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이 바닥은 이제 위험해져가지고. 근데 그 자기는 일단 만족한 거죠. 돈을 땄으니까 만족한 거고 더 좋은 거는 자기 이론이 맞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책을 써요. 내가 어떻게 카지노에서 딜러를 이기고 돈을 땄는가. 그리고 그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서 1960년대 초에 나온 책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은 이걸 가지고 더 연구를 해서 헤지펀드라는 거의 공식들을 만들고 이 사람의 논문을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블랙시홀드 이케이션이라고 증권가의 이케이션들이 있어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자본금을 어떻게 투입하고 어떻게 돈을 하는지에 대한 모든 금융 기법에 대한 회사도 이 사람이 만들고 거기서 떼돈을 벌죠. 그래서 이 사람의 수익률은 연 10%를 수십 년간 유지를 해요. 그래서 아주 전설적인 존재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는 절대 딸 수 없어요. 그냥 카지노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Interestingly enough, had I known more, I probably wouldn't have attempted these things because everyone knew, in quotes, that you couldn't beat any of the major gambling games. You couldn't beat them because if you could beat them, they would have changed the rules or they would have gone out of business. Simple proofs. 그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애초부터 좀 허상이네요. 예,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아, 네네네. 예, 유명한 도박 중독자. 이제 봤거든요. 아내에게 쓴 편지를. 뭐 내용은 이래요.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그동안 너무 내가 뭐도 날리고 뭐 차도 날리고 예를 들면 집도 날리고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지. 아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편지의 시작이 여보 미안해 제일 싫어해. 그렇지. 제일 안 좋은 게 여보 미안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분 편지를 보면은 그래요. 정신 못 차린 티가 너무 나요. 도스토옙스키가. 그 대문호가 그 대문호가 죄와 벌을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쓴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그래서 그 작품을 썼잖아요. 판도 마련하려고. 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등장하고 도박 빚을 갚으려고 쓴 소설이 이때 도박사라는 소설을 또 쓰기도 했고 그런데 나중에는 아내한테 다 맞췄어. 다 만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미안해 이렇게 내요. 편지의 내용이. 인간은 왜 애초에 도박을 할까요? 제가 생각해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무료함을 참지 못해요. 무료함을 참지 못한다. 예, 저희 이제 그 결혼하는 신혼 때 이제 그 뭐 고스톱을 쳐보자, 막고를 쳐보자,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 100점이 되면 또 되면 큰 도박인데? 굉장히 큰 도박이죠. 그래서 두 명이 우승하고 준우승밖에 없죠. 준우승은 치명타를 입어요. 저는 사실 그걸 잘 못 쳐요. 못 쳤는데 저희 와이프가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계속 치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한쪽 B급 1, 긴 쪽에 두 쪽 B급 2, 짧은 쪽에 하나 3, 야, 설거지 안 하려고 그걸 두 만들. 쪽 다 4. 백전백승. 백전백승.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풍족하지 못한 관계로 형광등을 갈 시기가 지났는데 이제 갈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방치해 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밤에 치게 되니까 이 불빛에 반사돼서 흠을 봐야 되는데 잘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랬습니다, 이 집이. 예,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반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 잠깐만 이상해? 최근에 왜 이렇게 계속 이기지? 왜? 야, 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네가 인간 마누라를 속여? 아니 돈도 걸리지 않는데 마누라를 속여?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싹싹 빌고 나서 뭐 도박이 아니고 그냥 사기. 예, 사기.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인간의 본성 안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호모 루덴스 인간을 정의하는데 놀이하는 인간, 유의하는 인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놀이의 가장 극단적인 자극 형태가 도박. 놀이가 우리한테 위로를 주기도 하고 우리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극단으로 치다는 경우에는 위험해질 수 있구나. 역시 과유불급. 사실 요즘에 그거보다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많고 문제가 되는 것이 도박 사이트예요. 네, 도박 사이트라고. 요즘 진짜 이 도박도 온라인으로. 과거와는 달리 10대 청소년들이 도박 중독이 많아요. 네. 굉장히 심각하죠. 이 스마트폰으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 인증 절차가 굉장히 허술해요.
놀이처럼 생각되니까 이 아이들은 죄책감이나 내가 범법을 저지른다는 인식이 많이 없는 거예요. 다 가는데 내가 안 가면 소외되는 것 같아요. 스포츠인데요. 누가 이기나 지나 맞추는 거고. 누가 제일 빨리 도착하나 맞추는 거죠. 얘는 대상이 좀 높아요. 2.8자 진짜 고등학생들이 접속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터넷 도박이 번지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많이 따면 친구들 사이에서 이른바 짱이 됩니다. 작년 통계로 도박에 빠진 대한민국 청소년이 조사를 해봤더니 6만 6천 명. 조사에 들어온 것만.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거네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더 위험한 것은 일단 결국은 그게 빚을 양산을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거 빚을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이 돈 잃은 청소년들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엄청난 이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1000% 이렇게 받아요. 아이들이 100만 원 빌려주고 한 달 지나서 그 500만 원, 1000만 원 늘어났어. 그러면 그거 갚아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너 누구 몇 명 데리고 와. 몇 번 이기고 나면 얘들이 또 빚이 생기면 또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게 다둥이처럼. 아이들 친구들 돈을 뺏는다든지 또 그렇죠. 이런 결국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빌려서 안 되면 이제 범죄를 저지르러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청소년 도박 관련해 가지고 절도 강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실제로 학교에 소위 좀 뭐 일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친구들이 사채업체를 통해 가지고 도박하는 친구들에게 이 사채를 빌려주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자를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빌리거든요. 빌린 돈이 너무 커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부모님한테 말하기도 하고 이제 막상 갚을 나이 되니까 못 갚았거든요. 그때 말한 것을 공을 하나 더 붙인다 해가지고 소주병 같은 걸로 위협도 하고 그냥 저를 엎어뜨리고 그냥 계속 때렸어요. 완전히 범죄자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도박은요 비물질 중독으로 규정했어요. 네. 네, 그래서 비물질 중독이에요, 중독. 도박을 하면 이제 과다하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걸 끊을 경우에 정상적인 생활이 한마디로 불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치료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마약도 지금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성이 있고 뭐 금단 증상이 있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도박 똑같고요. 시작하는 심리적 특성이 똑같아요. 마약하고 도박이 언제든지 내가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해요. 이런 현실의 어떤 불안이 높을 때 도박에 접근을 해서 지금 현실을 회피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막연히 회피하다가는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행운이라는 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찾아 나서면서 생기는 문제 같아요. 행운은 찾아다닌다고 저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기다리다 보면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오는 건데. 77246 위조 지폐 사건이에요. 77246. 77246. 5,000원권 지폐를 위조한 것인데 근데 일련 번호가 이거는 하필이면 다 77246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위조 지폐에 붙여진 그 이름이고요. 5,000원권 위조 지폐는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모두 2,045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77246이라는 일련 번호가 들어간 위조 지폐가 모두 1,900여 장이 발견돼 전체의 9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발견이 됐는데요. 최근 3년 동안 13,000여 장이나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1,790장보다 14% 정도 증가했습니다. 2004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만들어서 이거 유통을 시켰던 거고요. 썼구나. 네, 5만 장 가까이 만들었다니까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위조 지폐를 만든 사람은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이 분야에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얇은 종이 앞면, 뒷면, 그다음에 지폐에 보시면 이렇게 위조 방지를 위해 만든 희미한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사하기 위해서 중간면 그래서 3개를 만들어서 되게 정교하게 만들었네. 딱 붙인 거예요, 이렇게 3장을. 진짜와 비슷한 얇은 종이를 사용해 쉽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보면 바로 알죠. 하지만 이제 이 지폐를 사용할 때 주로 노인들이 보통 있는 CCTV가 없고 노인이 운영하는 가게만 골랐습니다. 위조 지폐로 껌 한 통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겼습니다. 아주 싼 걸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5,000원이니까 뭐 거스름돈 이제 그걸로 이제 돈 가서 만들어 간 거죠.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지폐와 나란히 놓고 봐도 가려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만든 가짜 돈은 2억 2천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금년 들어와가지고 5천원권 위패가 증가세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군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걸 잡아야 되는데 잡히지가 않고. 그게 은행으로 들어가야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시중에서는 거의 사람들이 몰랐고 이게 은행에 들어올 때마다 잡히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제 검사하니까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2007년에 정부에서는 원래 계획보다 5천원권만 땡겨서 1년 먼저 바꿔요. 이거 못 잡아가지고. 지난 83년 이후 20여 년 만에 바뀌는 것. 한국은행은 위조가 가장 많은 5천원권 세도는 내년 상반기에 발행하고 새 지폐는 컴퓨터나 컬러 복사기로 위조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첨단 기법이 사용됩니다. 홀로그램, 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과 색상이 변하는 기울이면 숨어있던 만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모두 7개 위변조 방지 장치가 새 지폐에 도입됩니다. 국권이 은행으로 들어오면은 은행에서 폐기하니까 신권은 또 이제 대폭 보강을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 위조 지폐를 찍고 있었고 국권을 만들고 있었고. 네, 국권이죠. 바꾸긴 쉽지 않으니까. 사실 5천원짜리를 김 씨가 선택한 이유도 10,000원짜리에는 충분히 많은 그 방지 기능이 있어서 너무 어렵고 잘 아는 사람이군요. 그다음에 1,000원짜리는 해봤자 마진이 안 된대요. 그렇죠. 원가가 아닌 거예요. 되게 주도하는 사람이네. 그래서 5천원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금방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국권이 줄어드니까 사용하게 될 때 위험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꼬리가 안 잡히는 거죠. 8년에 걸쳐서 구형 5천원권 4만 5천 장을 뿌렸는데 결국 구멍가게 주인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 한 슈퍼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 범인을 잡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는 뭔가 사가면서 돈을 내고 간 사람이 있었는데 5천원짜리 국권이에요. 그래서 2013년이면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신기해서 이제 따로 놨던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또 우연히 그때 자기 지인도 야 요즘에 내가 뭐 하나 지폐가 생겼는데 이 봐봐 이게 두껍고 되게 신기하지 않니? 하면서 아니 그 위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신기하다. 위조 지폐 볼 기회가 없죠 잘. 근데 그거를 두 개를 딱 봤더니 거기 이제 77246. 똑같을 수는 없거든 번호가. 그렇군요. 인증 번호가. 그래서 이거는 위조 지폐구나. 위조 지폐구나. 그래서 그거를 붙여놓고 6개월 가까이 준법 정신이 투철하신 분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범인이 이 집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다시 온 거예요. 설마 이 사람이 그 위조범이라고 생각은 못하고 왜냐면 재유통된 사람이 쓰는 걸 수도 그럴 있잖아요.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네. 이거 위조 지폐니까 빨리 가서 신고하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통 같으면 놀래야죠. 어머 모르죠. 위조 지폐라고요? 막 이래야 되는데 전혀 동요하지 않고 네 하고서 지폐를 받아서 지갑에 넣었는데 지갑을 보니까 5천원짜리가 이만큼. 거기서 아줌마가 딱 본 거죠. 이 사람이. 한국은행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위조 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77246 위패가 988장이나 발견된 겁니다. 김 씨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뒤 1년간 다양한 화폐를 위조해보고는 가장 완벽한 5천원권만 집중적으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이런 구멍가게 와서 돈 쓴다는 자체가 너무 부족한 돈을 조금이라도 메꿔볼까 이런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게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금액이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2억 5천을 찍어서 실제로 가져가는 2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비용을 써야 되니까. 그렇겠죠. 인건비. 아니 근데 그 노력과 애씀을 일을 하시면 그러니까요. 그 돈 버셨을 것 같은데. 그 노력으로. 네, 그 노력으로. 오늘 저희가 갔을 때 그 위조 지폐 판별법 그런 것도 봤는데 이제 5만 원권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눈에 두드러지는 특징은 여기 이 두 군데에 있는 홀로그램이죠. 각도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특히 이 가운데 있는 이 은색 선은 입체 모양이라 이게 이렇게 움직일 때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희미하게 이제 신사임당 얼굴이 보이거든요. 각도를 바꾸면 빛을 비추면은 이렇게 봐도 보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위조범은 위조했던 거죠. 세 겹을 띄워 넣어가지고 이 뒤에 이 5만이라는 숫자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바뀌거든요.
좋네요. 네, 바뀌고요. 뭐 5만 가지가 들어있고요. 이런 장치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데요. 이걸 자외선에 넣었을 때만 보이는 패턴들이 있어요. 이 은행에 들어가면 바로 한 번에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위조 방지 기술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화폐를 이제 위조하는 건 굉장히 큰 중죄예요. 엄청 큰 죄더라고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거든요. 그렇죠. 2년 이상이라는 건 이제 요즘 뭐 2년부터 30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한 죄죠. 8년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8년형을. 그러니까 사실 이 위조가 굉장히 중죄인 것은 이걸 잘못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국가 경제 자체가 다 어느 나라에도 지폐가 있었는데 뭐라고 쓰여있냐면은 이 지폐를 위조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함. 지폐에 그렇게 써 있어. 그 지폐를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적국의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뿌리는 게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혼란을 가지기 위해서.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상대로 벌였던 이제 베른하르트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작전은 1942년에 이제 시작된 건데 화폐를 만드는 그 전문가들을 유태인 수용소에서 차출해가지고 작센하우젠 수용소의 19구역에 그 전문가들을 모아요. 그다음에 파운드화를 만들어서 원래 계획은 그거를 이제 뿌리는 거예요. 비행기로. 왜냐면 그 지폐를 많이 만들긴 했는데 이 작전이 시작됐을 때쯤에 벌써 제공권을 벌써 독일군이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이 지폐를 결국 뿌리지 못하고 각종 작전에 사용해요. 그 외국에서 활동하는 스파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들은 가서 파운드화를 완벽하게 위조한 걸로 사오는 거죠. 잘 만들었나 보죠, 되게. 당연하죠. 독일의 기술력이 국가가 하는 거니까. 전쟁이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이 파운드의 양이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양을 만들었대요. 실제 일본도 중일 전쟁 때 중국 지폐를 만들어서 뿌렸었고요. 그에 대응해서 바로 이제 중국도 엄청나게 화폐를 또 찍어서 새 화폐를 만들고 저희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25 때 북한에서 남한 지폐를 찍었었고 그래서 우리도 급하게 화폐 개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폐의 역사를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는 그냥 종이잖아요. 종이죠. 상당히 많은 범죄의 동기는 이거를 이제 얻기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 과연 이제 돈이란 뭘까? 이제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이번에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유조 지폐의 역사에서 특히나 이제 그 물리학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도 뉴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주 나오죠, 여기. 그 주식 그 얘기할 때도 했었지만 아마 1697년일 거예요. 뉴턴이 조폐국 감사로 이제 임명된 것이 그 당시 뉴턴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은화를 제작하는 거예요. 은화 제작. 자꾸 이제 가짜 은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뉴턴한테 주어진 일은 은화를 만드는 그 위조법들을 잡는 거. 우리가 주화를 보면 여기 잔잔한 이런 금이 있잖아요. 그걸 뉴턴이 만들었다고 그러던데요. 그 얘기를 저도 많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은화를 그 정량이 되지 않도록 겉에를 깎아내가지고 조금씩 깎아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깎은 다음에 계속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막으려고 동전 보시면 끝을 이렇게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이 톱니바퀴를 넣어서 이 끝에 갈아내는 걸 막았다는 건데요.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위조를 할 때 이제 겉에만 은으로 금으로 하고 안에는 이제 구리로 하는 게 아주 오래된 전형적인 수법이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떤 특별한 종류의 돌인데 그 돌에다가 이걸 긁으면 이게 묻어 나오잖아요. 묻어 나올 때 이 함량이 다른 것들은 약간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한 이 돌을 시금석이라 그래요. 아, 그래서 시금석. 거기서 나온. 아, 그게 시금석이군요. 시금석이라는 게 아주 옛날에. 아, 척척 박사. 근데 우리가 쓰는 용도로 왜 쓰였을까요, 시금석? 뭔가를 알아보고 싶을 때 이걸로 테스트해 본다는 거죠. 테스트해 본다. 기준과 비교한다는 거니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근데 뉴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은을 계속 찍어내는 걸로는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건 종이에다가 돈을 쓰고
이제는 이 돈이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해결해야 약속하자.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종이의 가치를 어떻게 믿어요? 처음 종이돈 나왔을 때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종이는 언제든지 은행에 가져오면 가장 가치가 있는 금속인 금과 교환해주는 조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준 지폐로서 가치를 보증한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죠. 이 화폐의 가치란 거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거지만 원래 만든 이유는 상품을 교환하기 위한 중간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그렇죠. 이제는 금융이 가장 중요해지고 심지어 계좌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종이의 유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 화폐 자체를 유지할 일은 없어지지만 숫자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바꾸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이 종이의 유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 화폐 자체를 유지할 일은 없어지지만 숫자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바꾸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최근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가상화폐를 개발했다고 사람들을 속여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이른바 코인 대박을 꿈꾸는 2030 세대는 넘쳐납니다. 지금 우리가 마치 뉴턴의 시대에 새롭게 도입된 지폐 시스템과 같은 과연 비트코인이 화폐의 역할을 할 것인가. 정부가 그 가치를 인정하거나 사람들 모두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비트코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있는 숫자들이 의미가 있어. 금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모두 믿으면 돼요. 그게 잘 안 된다면 지금과 같이 불안정성이 큰 막 널뛰기 하듯이 가치가 변하는 이 상황에서 아직 화폐라고 보기 힘들고 이 돈이라는 게 어이없게 만들어진 약속 같긴 해요. 사실 이거는 그냥 빈 껍질인데 빈 껍질이 자신을 100배, 1000배로 불리면서 이 자체가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믿기 시작한 거죠.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소재가 다이아.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어쨌든 크기 대비 가장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면은 이제 가끔 왜 설치했는지 모르는데 레이저 이렇게 막 비밀 그쵸, 같은 게 그쵸. 나오는데 눈에 보이게 해놨어요. 이렇게 피할 수 있게. 아 그리고 다이아 도둑들은 다 이렇게 세련된 거예요. 이 레이저를 통과해야 되니까요. 최근에 아주 굉장히 대규모의 범죄가 있었더라고요. 2019년 독일의 드레스덴이란 도시에서 1700년대 중반에 당시 그때는 거기가 작센의 주도였어요. 그 독일 동부 지역과 폴란드를 포괄하는 굉장히 큰 지역인데 거기서 있었던 아주 돈 많고 아주 힘이 강력했던 그 작센 지역의 왕이 모아들인 수많은 보석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베벨베라는 우리로 치면은 박물관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보석을 일당들이 와서 그걸 탈취해 가는데 Thieves have reportedly pulled off a spectacular heist at one of Europe's most renowned museums. But the loot apparently includes 3 priceless sets of jewelry. Dresden's prized collection of historical treasures includes crown jewels and bowls carved out. 탈취해 가는 과정이 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이 벌어져요. 현지 시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전기 변전소에 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일대가 정전이 돼요. 비상 전원이 있어서 그 CCTV는 돌아갔대요. CCTV는. 그 범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CCTV에 담겨 있어요. 지금도. 아주 첨단적인 방법은 아니네요. 그렇죠. 방어 장치가 다 지금 무력화됐으니까 그렇죠. 가장 빨리 들어와서 보석을 탈취해 나가야 되니까 도끼로 그냥 쾅쾅쾅 쳐가지고 경찰이 5분 뒤에 왔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다 절도를 해서 도망간 거예요. 현재 5명이 지금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직 못 잡았다고 해요. 그리고 도난당한 보석들은 결 행방이 묘연하게.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거죠. 여전히. 그 보석 되게 유명한 보석들일 거 아니에요, 거의.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했던 보석이 41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뉴욕에 있는 모마에 그게 대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우연히도 그래서 탈취당하지 않았고요. 도난당한 보석을 이제 시가로 환산을 해보면 1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 팔 수도 없겠네. 그걸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마 팔면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 이건 팔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보석을 다 분해를 해서 다시 커팅을 하고 그 보석을 이루고 있던 감싸던 금 같은 건 다 녹이면 되니까 그 보석들은 단순히 그 보석이기 때문에 갖는 가치 말고도 그것을 만들었던 옛날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과 소중한 문화가 들어있는 그게 진정한 가치인데. I don't need to tell you how shocked we are, also about the brutality of this break-in. Just to put this into context, this is of invaluable art historic and culture historic value. 두 번째 사건은 영화화 돼가지고 더 유명해졌죠, 사실. 해튼 가든 도난 사건이에요. 해튼 가든. 2015년 영국 런던에서 부활절 연휴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런던에 가면은 보석을 파는 그 가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있는데 평일에는 그냥 각자 보석상들이 자기 보석을 가지고 있지만 주말에는 다 비우니까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보석을 모아둔대요. 특히 이제 부활절 연휴가 한 5일, 6일 지속이 되니까 거기 다 보석이 모인 거죠. 드릴로 그냥 구멍을 뚫어요. 드르륵 드르륵. 런던 한복판의 귀금속 보관소에서 3천억 원에 달하는 현금과 보석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50c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이 뻥 뚫렸습니다. 6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도둑들은 다이아몬드를 쪼갤 때 쓰는 초강력 드릴을 이용해 보관소 벽을 뚫고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탈취된 보석을 이제 X로 환산을 해보면 한 3천억 가까운 보석을 탈취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도난 사건에서 참 특이한 점은 여기에 참여한 범죄자들이 나이가 60, 70대에 달하는 도둑? 네. 젊은 시절에 이제 도둑질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뭔가 죽기 전에 한번 크게 한번 해보자. 이제 이래서 모인 거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범죄를 저질러야 되잖아요. 지금 한날 한시에 팍 한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이동을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차를 이용한 거예요. And £9 million worth of property still to be recovered. 근데 보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네. 보석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훔치려고 그러고 과연 거기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사실 보석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그 정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보석은 있는데. 뭡니까? 일단 종이하고 펜 좀 그리셔야 되니까. 자, 이것도 그래야 되는구나. 그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몇 해 동안 못 봤는데 펜과 종이로 다 쓰실 수 있는. 지각이라고 하죠. 이 땅이 쉽게 얘기하면 땅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 사방 천지가 흙이잖아요. 네. 이 흙은 뭐로 돼 있을까요? 암석과 흙, 우리 주위에 보이는 모든 땅. 흙이 뭘로 돼 있을까? 지각을 이루는 8대 원소에서 고등학교 때 외우거든요. 오시, 알페, 카나크마. 보석이 뭐냐 하면 이 세 개예요. SiO2 이렇게 합치면 이게 이제 수정이 돼요. 수정. 아, 이게 수정이에요? 수정이에요. 수정. 투명한 이렇게 크리스탈 수정이 되고요. 수정이 만들어질 때 거기 안에 물이 좀 들어가면 약간 오팔이라는 보석이 돼요. 오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합쳐지면 이게 알루미늄 옥사이드인데요.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보석이 만들어져요. 크롬, 뭐 베릴륨, 타이타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루비, 에메랄드, 뭐 보석이란 건 우리 주변에 있는 흙이에요. 근데 그것이 땅속 깊은 곳에서 압력과 어떤 온도 조건이 잘 맞고 적절한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흙과는 다른 무엇이 된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흙과 똑같은 원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좀 독특한 흙일 뿐이네요. 그렇죠. 특히나 다이아몬드는 정말 순수한 탄소예요. 탄소가 보통 우리 주위에는 흑연같이 검은색 그을음의 형태로 존재해요. 근데 이 녀석이 만약에 땅속 깊이 들어가서 높은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러니까 잘 타요. 이것도
다이아몬드 타요. 흑연이 타잖아요. 수치잖아요.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강한 절대 깨지지 않는. 타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타는 온도가 달라요. 이제 그 점화 온도라 그러는데 그 온도 이상 되면 타서 이산화탄소가 되어 사라지죠. 다 날아가 버려요. 팔 때 되니까 너무 헐값이던데요? 우리 결혼할 때 1,000만 원인가 뭐 주고 샀다고 내가 얘기 들었거든요. 뭐 생활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다이아를 팔자. 오빠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너무 부푼 꿈을 안고 그 귀금속 매장에 갔어요. 가서 했더니 80만 원? 나중에 한 뭐 몇 년 지나가지고 팔러 갔. 근본적인 애정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거든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보석에 진짜 그렇던데? 아니 근데 보석이 가치가 있으려면 거기 스토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진주는 그렇게 비싼 보석은 아닌데 2018년에 무려 411억 원에 낙찰이 됐었어요. 진주 귀걸이 하나. 마리 앙뚜아네트의 진주 다이아몬드 펜던트가 약 412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진주 보석 하나인데 펜던트 하나인데 마리 앙투아네트가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인정이죠. 비쌀 수밖에 없네. 마리 앙투아네트의 그 이건 김은희가 갖고 있던 건데. 아 그러네요. 야 지금 다시 팔았어 그래서? 소리가 있잖아. 이건 팔았지. 이걸 김은희가 갖고 있었다고 이해해야지. 이게 복이 있는 거다. 구경 못했어. 보석 얘기 보면은 좀 허황되기도 하고 마음이 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물리학에서도 아주 주가 조작과 관련된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1700년대 초반이니까 거의 주식이 처음 만들어질 때쯤의 이야기인데 그때 만들어졌어요? 네덜란드에서 처음 만들어졌죠. 예, 처음. 암스테르담에 그렇죠. 암스테르담에서 주식 거래소가 있었죠. 예. 그때 이제 항해를 하러 갔다 오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배가 침몰을 하면 다 잃어버리니까 그 리스크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할 때 생겨난 거거든요.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 그 증서가 있을 텐데 내가 이 배에 뭐 1억 원을 투자했다. 그 증서가 일종의 증권이고 이거를 배가 돌아오기 전에 이걸 누가 팔고 싶다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이제 이런 계산을 하기 시작할 때 주가가 여기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주식이. 그 영국에서도 남해 회사라는 아주 유명한 주가 조작에 유명한 그 역사에 나오는 회사인데 일단 배당을 막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투자하면은 돈을 준다더라 막 이게 소문이 막 나면서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딱 다단계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사람들은 좀 돈을 벌어서 막 투자 금액의 막 150% 막 이렇게 돈을 받지만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한테 유명한 이유는 아이작 뉴턴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똑똑한 사람이 그러니까 뉴턴이 이때쯤에는 뭘 하고 있었냐면은 조폐국에서 일해요. 그 화폐국에 들어가서 화폐를 만들고 화폐 유죄범들을 잡아다가 재판을 기소를 하고 사형시키고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그 화폐국의 국장이 기소를 하는 권한이 있었대요. 그때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 돈을 번 거로 초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아는 이미지랑 좀 많이 다르네요. 그걸 현금화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처음에 한두 배 벌고서 많이 벌었다 하고 있는데 이게 3배, 4배, 나중에 이게 10배까지 올라가거든요. 점점 올라가니까 이거 내가 버는 게 많은 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또 뛰어들어요. 또 뛰어들고 또 보니까 더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또 뛰어들고 그래서 뉴턴이 여기서 잃은 돈이 이제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수십억을 여기서 잃어요. 내가 천체의 운동을 계산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자기가 광기에 들어가서 자신의 광기 아니에요? 왜 사람들로 왜 상 바꾸지? 아니 궁금한 건 사과는 그 전에 떨어진 거예요? 그 전에 떨어진 거예요? 사과가 언제 떨어진? 사과는 한참 전에 떨어진 거예요. 한참 전에 떨어졌고. 한참 전에 그 사과가 자기 주가란 걸 몰랐네. 그렇지. 사과가 뚝. 주가의 중력이 있다라는 걸. 구독과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